장사꾼의 핏줄이라면 이 망친 천에서 단돈 한 푼이라도 건져와 보거라. 철퍼덕.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건 봄날의 화사한 빛깔은커녕 누런 흙탕물이 얼룩덜룩 뺀 최고급 비단 괴짝이었습니다. 밤새 터진 물길에 젖어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상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내다버려야 할 쓰레기였지요. 아버님! 이런 걸레짝을 누구더러 팔라는 겁니까?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불태워버리시죠! 비단옷 휘감고 기방이나 드나들던 남편은 코를 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은 오직 작은 며느리 분이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무능한 아들놈 대신 가문의 명운을 맡길 진짜 장사꾼을 찾는 마지막 시험이었으니까요. 과연 며느리 분이네는 그 썩어가는 비단 더미 속에서 어떤 기적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처절하고도 눈부신 반격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살구꽃 야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천석군 소리를 듣는 집안이라 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골마 터진 상처가 가득한 법입니다. 고을 어귀에서부터 웅장한 기와 지붕이 길게 늘어선 저곳이 바로 조선 팔도에 모르는 이가 없다는 비단의 명가 금산 상단입니다. 대문을 드나드는 장정들만 수십 명이고 곳간마다 가득 찬 비단 괴짝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누에고치 냄새가 이 집안의 위세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담장 너머 안채의 공기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상단의 주인인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부를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지요. 그의 눈빛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웬만한 장사꾼들도 그와 눈이 마주치면 오금이 저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그의 하나뿐인 아들인 분이 아범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가업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비단옷 소매에 값비싼 향이나 묻히며 기방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습니다. 양반네들 흉내 낸답시고 글줄이나 읽는 척하지만 실상은 투전판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요. 그런 못난 남편 밑에서 작은 며느리 분이네가 견뎌온 세월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았다는 구박은 밥 먹듯 들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가 무서워 숨죽이고 남편의 한심한 뒷모습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네는 버텼습니다. 툇마루 구석에서 겁먹은 눈으로 어미를 바라보는 어린 딸분이 때문이라도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기어코 뿌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의 평화를 깨트리는 대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며칠 전 쏟아진 느닷없는 폭우가 화근이었습니다. 상단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최고급 백무명과 항라 비단들이 보관된 창고에 물이 들이친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수십 필의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화사한 봄볕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야 할 천들이 이제는 시커먼 진흙탕 물이 얼룩덜룩 뺀 채 흉측한 물꼬를 하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눅눅한 흙내음이 코를 찔렀지요. 상단 식구들은 모두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니라 수천 냥의 은자가 진흙탕에 처박힌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곰방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본 식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단옷 차림으로 느지막이 나타난 분이 아범이 코를 쥐며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들을 어찌 이 모양으로 관리했단 말이냐. 아버님, 보십시오. 이 썩은 걸레짝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우리 금산 상단의 이름에 먹칠할 일 있습니까? 당장 아궁이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게 상책이지요. 양반 체면에 이런 지저분한 물건을 장터에 내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호통이 마당을 울릴 때 분이네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진 비단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하얀 결을 얻기 위해 이름 모를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물레를 돌렸을까? 저 부드러운 감촉을 위해 장인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을까? 그 땀방울이 헛되이 타버릴 위기에 처하자 분이네의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곰방대를 탁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며느리의 깊은 속내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매섭게 빛났습니다. 작은 며느리야,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내 지아비 말대로 이 짐들을 다 태워 없애는 것이 옳겠느냐? 분이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웠던 호랑이 시아버지의 질문이라니요.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저 귀한 비단들은 영영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자신 또한 평생 무능한 며느리로 남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천들을 가져가겠습니다. 비록 흙탕물이 들고 향이 죽었으나 기어코 이 비단들이 다시 봄날의 숨결을 머금게 해보겠습니다. 장사꾼의 집안에 시집와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의 비웃음 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저걸 판다는 말이냐? 빨래라도 해서 팔겠다는 게냐? 꿈 깨거라. 하지만 분이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말없이 응시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분이네는 쩍쩍 갈라진 손으로 진흙범벅이 된 비단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박히고 옷자락이 젖어 들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꽃샘추위보다 매서운 세상의 시선과 벼랑 끝에서 피워내야 할 기적 같은 반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단 수레를 끄는 분이네의 발걸음 뒤로 남편의 비릿한 비웃음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분이네의 시선은 오직 수레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진흙범벅 비단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레는 이윽고 마을 초입의 빨래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얼음이 채 녹지 않은 옹달샘 주변으로 동네 안악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빨래 방망이 질을 하고 있었지요. 툭툭 하는 규칙적인 방망이 소리와 함께 안악들의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가 빨래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분이네가 나타나자 빨래터의 소란스러움이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안악들은 일제히 멈추어 서서 수레를 끄는 분이네를 응시했습니다. 어머, 상단댁 셋째 며느님 아니셔? 웬일로 대감집 며느님이 저리 고생을 다 하신담? 빨래 방망이를 멈춘 김씨댁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 비단 좀 봐. 저게 다 뭐래? 흙구덩이에 파묻혔던 비단인가 보네. 대감님이 크게 노하셨다더니 진짜네. 이씨댁 안악이 수레 위에 진흙 비단들을 가리키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쯧쯧 불쌍해라. 언제 봐도 저리 연약한 분이 어찌 이 추운 날 내쫓기듯 수레를 끈담?
대감님 명의시니 별 수 있겠어? 안악들의 수다 소리는 분인의 귀에도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대감집 며느리 고생, 불쌍해라, 대감님 명이라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수레바퀴 소리는 빨래터를 지나쳐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분인애는 안악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낡은 초가에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무거운 비단 괴짝을 마당에 부렸습니다. 꽃샘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는 산속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쩍쩍 갈라진 손등으로 흐르는 땀을 훔치며 꽁꽁 얼어붙은 옹달샘의 얼음을 돌덩이로 내리쳤습니다. 쩌적하며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산골의 정막을 깨트립니다. 그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물에 맨손을 푹 담갔을 때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참을 빨아도 붉은 진흙 얼룩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은 금세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비단은 여전히 추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분이가 엄마의 젖은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손이 너무 불쌍해. 빨개졌어. 엄마,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 딸아이의 갈라진 목소리에 분인의 손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젖은 앞머리 사이로 비친 그녀의 눈동자에는 절망 대신 기이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린 손을 들어 딸아이의 발그레한 뺨을 매만졌습니다. 분이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것 봐라. 이 흙물이 얼마나 진하게 배었는지 아무리 빨아도 안 지워지지. 이건 천이 망가진 게 아니라 이 흙이 비단이랑 아주 단짝이 되었다는 뜻이란다. 분인애는 다시금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 시퍼렇게 죽어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산비탈 바위 틈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렴. 저 척박한 바위 틈에 핀 진달래 보이지? 흙먼지 뒤집어 쓰고 비바람 맞으면서도 저리 고운 핏빛을 내지 않더냐. 저 꽃잎의 빛깔을 이 진흙 얼룩 위에 덮어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가 막힌 봄이 올 거다. 그러니 걱정 마라. 어미가 이 걸레짝으로 내 비단 저고리보다 더 고운 옷을 만들어줄 터이니. 며느리는 젖은 천을 힘차게 비틀어 짰습니다. 우두둑 천이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을 뱉어냈지만 분인애의 가슴 속에서는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뜨거운 야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것들의 주인이 이제는 그 버려진 것들로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금산 상단의 곳간을 채우던 그 귀한 비단들이 이제 이 초라한 마당에서 흙과 꽃과 땀방울을 만나 새로운 목숨을 얻으려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낡은 초가의 부엌만큼은 아궁이 불빛 덕분에 제법 훈훈한 기운이 감돕니다. 꽃샘 추위가 문풍지를 바르르 떨게 만들며 찬바람을 들이밀어도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제법 다정하게 들려왔지요. 분인애는 코끝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스윽 닦아내며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맑은 샘물을 한 바가지 더 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삐걱하고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계시오? 상단댁 며느님, 안에 계시오?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분인애가 부엌문을 빼꼼 열어보니 아침나절 빨래터에서 마주쳤던 김신혜와 이 신의 안악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한 덩이와 군고구마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지요. 아이고, 깜짝 놀랐지요? 날도 찬데 그 여린 몸으로 산골 초가에 불은 제대로 피우고 자나 싶어서 우리끼리 마음이 쓰여 잠이 와야지. 이거 방금 쪄낸 떡이랑 고구마니까
식기 전에 얼른 애기랑 좀 드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불쑥 내미는 따뜻한 온기에 분이 내는 순간 목구멍이 콱 메어왔습니다. 금산 상단 그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서는 10년을 살아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한 호의였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이문이 남지 않으면 맹물 한 모금도 거저 내어주는 법이 없었지요. 남편의 싸늘한 비웃음과 시아버지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서 늘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이 투박한 떡 한 덩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분이네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삼키며 거칠어진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는 낯선 산골 안악들의 넉넉한 인심이 얼어붙은 가슴을 사르르 녹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숨막히는 기와집보다 이 누추한 흙집 부엌이 진짜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안악들은 아궁이 불길을 쬐며 신기한 듯 가마솥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니, 가마솥에서 웬 이리 달큰한 꽃내음이 진동을 한대? 며느님, 이게 대체 뭘 끓이는 거요? 어느새 달큼한 냄새를 맡고 부스스 일어난 어린 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잡은 채 안악들이 건넨 군고구마를 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분이네가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진분홍빛 아지랑이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솥 안에는 낮에 따온 핏빛 진달래 꽃잎들이 바글바글 끓으며 진한 꽃물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분이야, 고구마 맛있니? 아주머니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이 꽃물로 비단에 봄을 입히는 중인데 마침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진흙 얼룩이 어찌 변하는지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분이네는 찌릿찌릿 감각이 돌아오는 붉은 손으로 진흙 범벅이 된 비단을 펄펄 끓는 진달래 꽃물 속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며 비단을 뒤적이는 분이네의 이마로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안악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마법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뒤 분이네가 주걱으로 비단을 훅 건져 올리자 부엌 안에는 일순간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래. 안악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흉측하게 엉겨붙어 있던 진흙 얼룩은 진한 꽃물을 흠뻑 머금고는 마치 안개 낀 새벽 산맥의 은은한 수묵화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위로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빛이 층층이 스며들어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가 막힌 꽃비단이 탄생한 것이지요. 억지로 지워내려 했던 상처와 오점이 가장 아름다운 바탕 그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며느님이 직접 하신 거요? 그 썩어 빠진 걸레짝이 어찌 이리 고운 꽃비단이 된담? 대감님이 이걸 보시면 당장이라도 가마를 보내 모셔가겠구먼. 호들갑을 떠는 안악들의 말에 분이네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 두 발로 당당히 그 금산 상단의 문턱을 밟고 들어가서 장터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 남편과 시아버지의 콧대를 단단히 납작하게 만들어줄 작정이거든요. 분이네의 눈빛이 아궁이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옥 같은 상단에서 눈물로 배운 끈기, 버려진 것들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가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골 안악들의 다정한 웃음소리와 어린 분이의 고구마 먹는 오물거림, 그리고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의 향긋한 꽃내음 속에서 금산 상단을 발칵 뒤집어 놓을 통쾌한 반격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온통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산허리에는 희뿌연 안개가 마치 용의 입김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고 그 사이로 이름 모를 산새들이
잠덜 깬 목소리로 조잘대며 하루를 깨우고 있었지요. 분이네는 아직 꿈결을 헤매는 어린 분이의 손을 조용히 잡고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집신 끝에 맺히는 이슬이 발등을 차갑게 적셨지만 두 모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분이야. 저기 보렴. 이슬을 머금어 색이 더 진해진 진달래들이 보이느냐. 분이네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밤새 찬 서리를 견뎌낸 진달래 꽃무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이네는 보들보들한 꽃잎 하나를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톡 하고 줄기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트립니다. 톡, 토독. 손끝에 닿는 꽃잎의 촉감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처럼 부드럽고 눅진했지요. 어린 분이도 엄마를 따라 작은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엄마, 꽃잎이 꼭 젖은 비단 같아요. 말랑말랑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나요. 광주리에 꽃잎이 소복하게 쌓일수록 새벽 공기는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꽃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이네는 꽃잎 위에 맺힌 투명한 이슬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맑은 이슬과 진한 꽃물이 만나면 저 지독한 흙탕물도 더 이상 오점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분이네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 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자 묵직한 가마솥 안의 물이 부르르 떨며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안으로 새벽에 따온 진달래 꽃잎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솟구치는 하얀 김이 순식간에 분이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을 감쌀 때마다 꽃의 숨결이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지요. 자, 이제 잘 보렴. 이게 진짜 마법이란다. 분이네는 젖은 비단을 들어 올려 부글부글 끓는 분홍빛 꽃물 속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닿은 비단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며 풀려나갔습니다. 휘휘 막대로 천을 저을 때마다 묵직한 물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흉측하게만 보이던 누런 진흙 얼룩 위로 진달래의 선명한 핏빛물이 겹겹이 쌓여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억지로 지우려 했던 진흙은 이제 바탕색이 되어 깊이감을 더해 주었고 그 위에 입혀진 꽃물은 마치 안개 속에서 피어난 꽃무늬처럼 오묘하고 영롱한 빛깔을 내뿜었습니다. 엄마, 저것 보세요. 흙탕물이 없어졌어요. 아니, 꽃이 되었어요. 어린 분이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분이네는 꽃물에서 비단을 건져 올려 찬물에 헹궈냈습니다. 싸, 물줄기가 비단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비단은 전보다 더 빳빳하고 생생한 빛깔을 토해냈습니다. 흙탕물 얼룩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막힌 꽃구름 문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려넣은 무늬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빚어낸 천연의 조화였지요. 분이네는 젖은 비단 한 폭을 펼쳐들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비단은 마치 진짜 꽃밭을 옮겨놓은 듯 눈이 부시게 찬란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장사꾼 감각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팔린다. 아니, 장터 여인들이 서로 갖겠다고 치마폭을 붙들고 싸울 게 뻔해. 단색 비단만 보던 사람들에게 이 꽃구름 비단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물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분이야, 어떠냐? 이 엄마 말이 맞지? 지우지 못할 상처라면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란다. 이제 우리 고생도 끝이다. 시아버님과 내 아버지가 이 비단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눈에 선하구나. 분이네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 대신 당당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버려진 비단에 봄을 입히고 짓밟힌 자존심에 꽃물을 들인 분이네의 두 손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거친 손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마솥에선 여전히 따뜻한 꽃향이 피어오르고 비단 위에는 찬란한 희망이 맺혔습니다. 이제 이 꽃비단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할 시간입니다. 핍박받던 며느리가 고을을 뒤흔들 거상으로 거듭나는 그 위대한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이 산기슭의 안개를 걷어내자 세상 천지의 득도 보도 못한 기이하고도 찬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칙칙한 진흙덩이였던 비단들이 이제는 분이네의 손길을 거쳐 하늘의 구름을 한 자락 떼어다 놓은 듯 영롱한 빛깔을 뽐내며 나무 사이사이에 걸렸습니다. 분이네는 산빛 아래 듬직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들을 잇따라 든든한 밧줄을 맸습니다. 그러고는 간 물을 올린 비단들을 하나둘 그 위에 널기 시작했지요. 꽃물을 잔뜩 머금어 묵직해진 비단이 바람을 만날 때마다 푸덕, 푸덕하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젖은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거대한 나비의 날갯짓 같기도 했고 봄의 전령사가 소식을 전하러 온 묵직한 발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세차게 지나갈 때마다 비단은 파닥파닥 제사를 맞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결을 따라 은은한 진달래 향기가 온 산천으로 번져나갔지요. 햇살은 또 얼마나 다정하게 내리쬐는지요. 따스한 봄볕이 비단 속 깊숙이 스며들자 축축했던 천이 서서히 말라가며 빳빳하게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삭삭악. 비단이 마르며 스스로 결을 잡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아주 세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비단 위로 어디서 날아왔는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진짜 꽃인 줄 알고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네는 그 광경을 보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숭고한 노동의 현장과는 정반대로 고을 안쪽 기방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소매를 휘저으며 술잔을 들이키는 사내, 바로 분이네의 지압이었습니다. 챙그랑 옥배가 상 위를 구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문의 돈줄을 쥔 시아버지가 상심에 있는 틈을 타 그는 상단의 은자를 빼돌려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탕진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우리 영감님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지. 그 썩은 비단 쪼가리를 그 숙맥 같은 여편네에게 맡기다니. 그게 팔리기라도 하겠소? 내 장담하건대 그 여편네는 지금쯤 산속에서 그 걸레짝 붙잡고 엉엉 울다가 야반도주할 궁리나 하고 있을 거요. 남편의 입에선 아내에 대한 걱정은커녕 비릿한 조롱과 비아냥만이 술 냄새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기름진 안주들이 상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쩍쩍 갈라진 손으로 얼음을 깨고 꽃물을 들릴 때 뜨거운 독주를 목구멍으로 넘기며 자신의 자유를 축하하고 있었지요. 아내가 실패하기만을, 그래서 가문에서 영영 쫓겨나기만을 간절히 빌면서 말입니다. 다시 산기슭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분이네는 남편의 방탕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비단의 결에만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에 매달려 비단 위로 툭 떨어지려 하면 그녀는 재빨리 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천을 살폈습니다. 비단이 마를수록 진흙 얼룩은 더 깊은 그림자가 되었고 꽃물은 그 위에서 더 찬란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적이다. 분이네는 빳빳하게 마른 비단 끝동을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매끄러우면서도 힘있는 촉감이 마치 자신의 굽히지 않는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분이가 비단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비단의 파닥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산골의 정적을 아름답게 채웠습니다. 분이네는 그런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기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의 비웃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비웃으려면 마음껏 비웃으라지. 내일이면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변할 것이고 모레면 당신이 내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게 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숨죽여 살던 포목점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내 자식을 지켜낼 세상의 주인이다. 바람은 점점 더 싱그럽게 불어오고 비단은 이제 제 스스로의 광택을 머금으며 완벽하게 말라갔습니다. 한 폭 한 폭 걷어낼 때마다 산천의 꽃향기가 옷자락에 배어들었지요. 숭고한 노동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꽃구름 비단은 이제 곧 장터라는 전쟁터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방의 탁한 술 냄새와 대조되는 맑고 고귀한 향기가 산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단이 장터 한복판에 펼쳐지는 순간 조선의 봄은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분이네는 정성스럽게 접은 비단을 차곡차곡 수레에 쌓았습니다. 무거운 수레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지옥 같은 시댁에서의 세월을 보상받을 시간, 핍박받던 며느리가 고을의 전설이 될 그 위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빛 아래 정막을 뒤로하고 고을 장터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분이네가 온몸에 무게를 실어 수레를 밀 때마다 낡은 수레바퀴는 장터의 거친 흙바닥을 훑으며 드르륵 덜덜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갈이 바퀴 아래에서 으스러지는 투박한 소리가 발끝을 타고 머리끝까지 진동을 전했지만 분이네는 그 진동마저도 가슴 뛰는 설렘으로 받아냈습니다. 수레 위에는 밤새 꽃물에 덮고 정성껏 말린 비단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지요.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짤깍대며 귓전을 때리고 커다란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집의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분이네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결 끝에 자신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진달래 향기가 느껴지자 요동치던 심장이 비로소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분이네는 장터 모퉁이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수레를 세우고 비단 뭉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툭 하며 비단을 공중에 던지듯 펼쳐냈지요. 촤르르. 부드러운 천이 서로 마찰하며 내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잠시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먼지들이 햇살을 받아 비단 위에서 금가루처럼 반짝이며 흩어지고 그 아래로 마법 같은 꽃구름 문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감탄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의아한 눈초리로 분이네의 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이 최고인 줄로만 아는 고을 사람들에게 분홍빛 꽃물이 얼룩덜룩하게 베느아 비단은 그저 낯설고 기이한 물건일 뿐이었지요.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색깔이람? 멀쩡한 비단에 피를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흙탕물이 덜 빠진 것 같기도 하구먼. 곁을 지나던 포목점 주인이 혀를 쯧쯧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안악들도 맞장구를 치며 키득거렸지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양반댁 마님들이 어디 저런 천한 빛깔의 옷을 입겠어요? 역시 옷은 눈부시게 하얀 백무명이 최고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송곳처럼 날아와 꽂힐 때마다 분이네의 가슴 속에서는 찰나의 불안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헛된 꿈을 꾼 것일까? 남편의 말대로 이 비단들은 그저 불태워버려야 했을 쓰레기였을까? 하지만 그녀는 곁에서 자신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는 어린 딸분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맑고 큰 눈망울이 어미를 믿는다는 듯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래,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저들이 보는 것은 그저 낯선 색깔일 뿐이지만 내가 담은 것은 꽃샘 추위를 견뎌낸 봄의 생명력이다. 이 비단 한 폭을 짜기 위해 누군가는 밤잠을 설쳤고 이 꽃물을 들이기 위해 나는 손마디가 시퍼렇게 죽도록 얼음물을 깼다. 남들이 다 버린 진흙투성이에서 내가 찾아낸 이 보석이 틀렸을 리 없다. 내 자식은 평생 남들이 버린 찌꺼기나 얻어먹으며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저 사람들의 비웃음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니 내가 그 무지를 깨뜨려 보이면 그만이다. 상단 문간방에서 숨죽여 살던 포목점 며느리는 이미 어젯밤 아궁이 속에서 다 타버렸다. 이제 내 앞에는 오직 내가 만든 길을 걸어갈 장사꾼 분이네만 있을 뿐이다. 분이네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비단의 결을 정리했지요. 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장터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히기 시작하자 아까까지만 해도 찡그리던 사람들의 눈빛에 미세한 호기심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비단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봄이다. 분이네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 고립된 섬처럼 서 있는 수레 위에서 분이네는 침묵으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이 낯선 빛깔이 조선 여인들의 가슴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감각을 믿기로 했습니다. 장터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기만 한데 분이네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자꾸만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툭툭 내뱉는 비아냥거림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녀의 여린 살갗을 파고들었지요. 장마철 구정물에 담갔다 뺀 것 같다느니 어디 초상집에서나 쓸 법한 흉물이라느니 하는 소리들이 시장통의 소음과 섞여 분이네의 귓가를 어지럽게 헤집었습니다. 분이네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으며 술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쏟아지는 조롱 앞에 장사꾼의 배짱도 자꾸만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방에 정교한 매와 무늬가 새겨진 가마는 한눈에 봐도 이 고을 사또의 부인이자 안목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최 부인의 행차였지요. 가마를 맨 장정들이 일사불란하게 걸음을 멈추자 묵직한 가마 바닥이 장터 흙바닥에 닿으며 쿵 하는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서슬 퍼런 진동에 시장 바닥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싹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가마를 지켜보는 가운데 드르륵 하는 마찰음과 함께 나무로 된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은은한 분향 냄새가 흘러나오더니
이내 짙은 보랏빛 비단 옷자락을 휘감은 최 부인이 우아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가 가마에서 내려와 분인의 수레 앞에 서기까지 장터에는 오직 그녀의 고급스러운 비단 신발이 자갈 위를 걷는 바스락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수천 냥짜리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그 걸음걸이에 장터 사람들의 침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최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분인애가 펼쳐놓은 꽃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단의 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분인애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발, 제발 이 속의 꽃을 봐주십시오. 남들은 흙탕물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이 속에 담긴 건 뼛속까지 시린 꽃샘 추위를 견뎌낸 제 핏물이고 눈물입니다. 제 자식의 목숨줄이 이 비단 한 폭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찬란한 봄을 한 번만이라도 알아봐 주십시오. 분인애는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피눈물 섞인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이윽고 최 부인이 서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분홍빛 꽃물이 밴 비단 위를 스르륵 훑고 지나갔습니다. 비단과 비단이 마찰하며 내는 서늘하고도 매끄러운 소리가 정적을 뚫고 낭독자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진흙 얼룩과 진달래, 꽃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꽃구름 문양 위에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기묘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포목점 주인들이 고소하다는 듯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마님께서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시는 게지요. 웬 천한 것이 장터를 더럽히고 있으니 당장 치우라 호통을 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부인이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들어 무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 사람들 전체의 길을 꺾어버릴 만큼 서늘하고 묵직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리도 많으니 이 고을의 안목이 참으로 한심하구나. 너희는 이 천에서 정녕 흙탕물만 보인단 말이냐? 최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에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비웃던 자들의 입이 쩍 벌어지고 방금까지 수군대던 사내들은 오금이 저려 고개를 숙였지요. 최 부인은 다시 비단을 매만지며 경이로운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삶의 고단함을 오히려 가장 화려한 꽃으로 피워낸 여인의 매서운 집념이 서린 예술이로구나. 내가 평생 조선 팔도의 비단을 다 보아왔으나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시리게 하면서도 따스하게 만드는 색깔은 처음이다. 그녀의 우아한 옷깃이 바람에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분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인애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비단 위로 툭 떨어지려 하자 그녀는 얼른 소매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환호로 바뀌고 무시당하던 흙탕물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 전율 돋는 반전이 분인애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최 부인은 분인애의 붉게 물든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엷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비단에 담긴 꽃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인애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꽃샘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분인애의 봄이라 부릅니다. 그 한마디에 장터는 거센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로 이 비단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 앞다투어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인애는 비로소 자신이
이 거대한 장사꾼의 전쟁터에서 첫 승기를 잡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기방에서 술잔을 돌리던 남편과 곳간 문을 걸어 잠갔던 시아버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적이 지금 이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인의 가마가 멀어지기 무섭게 장터의 공기는 단숨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안목이 높기로 소문난 분이 직접 손을 대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장터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라의 어명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요. 방금 전까지 흙탕물이라 비웃던 이들이 앞다투어 수레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도 한 필 주시오. 아니, 내가 먼저 왔으니 내게 두 필을 파시오. 안악들의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며 분이네의 술의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분이네는 정신없이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엽전 꾸러미가 수레 위에 툭, 툭 떨어지며 쩌렁, 짤랑하는 묵직한 금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는 분이네의 고된 노동에 대한 찬가 같기도 했고 핍박받던 세월에 대한 보상 같기도 했지요. 엽전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그 명쾌한 울림이 장터의 소음 속에서도 분이네의 귀에는 가장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수레 위에 돈주머니가 쌓여갈수록 분이네의 어깨는 조금씩 펴졌고 곁에서 눈치를 보던 어린 분이의 얼굴에도 비로소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장터 어귀에서부터 무언가 거칠게 몰려오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당탕, 덜컹대며 노점상을 걷어차고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내는 험악한 소음이 가까워질수록 장터의 활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길 비켜. 감히 상단의 주인님 행차에 누가 앞을 가로막느냐.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난 것은 비단옷을 화려하게 걸친 분이네의 남편과 몽둥이를 든 상단 장정들이었습니다. 기방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나타난 남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수레 위에 쌓인 엽전 꾸러미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 인연 감히 상단의 비단을 빼돌려 장사를 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비단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냐? 본래 금산 상단의 곳간에 있던 물건 아니더냐? 그러니 여기서 벌어들인 돈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상단의 것이거늘 어서 그 돈주머니를 내놓지 못할까? 남편의 뻔뻔한 호통이 장터 한복판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의 단맛을 느끼기도 전에 들이닥친 약탈자들, 그것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라 불리는 이들이 몽둥이를 앞세워 자신의 피땀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지요. 분이네는 반사적으로 돈주머니가 든 비단 괴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힘을 준 나머지 그녀의 손톱이 거친 나무 괴짝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날카롭고도 처절한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손이 분이네의 멱살을 잡으려 허공을 휘젓고 장정들이 수레를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분이네는 그 난장판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분노 때문이었지요. 가족이라 불리던 저들이 이제는 내 피를 빠는 거머리로구나. 내가 얼음을 깨고 꽃물을 들릴 때 술잔이나 기울이던 저 입술이 이제는 내 자식의 목숨 줄인 이 돈을 탐내며 악취를 풍기는구나. 인간의 탈을 썼다면 어찌 이리도 모질단 말이냐. 분이네는 겉으로 내뱉지 못한 말을 속으로 삼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단의 물건이니 가문의 재산이니 운운하는 꼴이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수레 위에 비단을 거칠게 낚아채자 비단이 푸덕이며 비명을 지르듯 펄럭였습니다. 이보시오, 여보. 아버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소? 한 푼이라도 건져와 보라고. 내가 이뤄낸 이 결실이 어찌 당신 것이란 말이오. 분이네가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입 닥치지 못할까? 여편 내가 어디서 장사꾼 흉내를 내느냐? 얘들아, 뭣들 하느냐? 어서 이 돈과 비단을 모두 상단으로 실어가거라. 수레가 흔들리고 엽전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져 짤랑대며 흩어집니다. 어린 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오직 은자와 금전의 빛깔 뿐이었습니다. 분이네는 바닥에 엎드러진 채 흩어진 엽전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자갈이 박히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그 동전 하나하나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은자가 아니다. 내 딸의 미래이고 내 찢겨진 자존심의 대가다. 저 거머리 같은 자들에게 단 한 푼도 순순히 내어줄 성시푸냐. 장터 사람들은 아까의 열광은 어디 갔는지 서슬퍼런 장정들의 몽둥이가 무서워 멀찍이 물러나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분이네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고 분노로 가득 찬 숨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기쁨의 절정에서 마주한 가장 추악한 가족의 민낯. 분이네는 이제 장사꾼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전쟁을 시작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흩어진 꽃비단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짓밟히는 소리가 분이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분이네는 입술을 짓씹으며 바닥에 뒹구는 비단을 매만졌습니다. 차디찬 흙의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럽던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호통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말끔히 사라진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일정하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단단한 대추나무 지팡이가 흙바닥을 내리치는 묵직한 리듬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분이네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오는 이는 다름 아닌 금산 상단의 진짜 주인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진 수레와 흙탕물에 젖은 비단, 그리고 돈주머니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아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안색에서는 분노도 기쁨도 읽어낼 수 없었지요. 오직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만이 그가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 며느리년이 우리 상단 물건을 빼돌려 이리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일이 나선 것이니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아버지를 향해 돈주머니를 흔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지팡이를 다시 한번 바닥에 쾅 내리쳤습니다. 분이네는 시아버지의 서늘한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붉게 물든 손과 진흙이 묻은 채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비단 끝자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깔리며 장터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만두어라.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손에 들린 은전은 그저 돌덩이와 다를 바 없다. 시아버지는 그 묘한 한마디만을 남긴 채 아들이 든 돈주머니도 며느리의 비단도 거들떠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분이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수레 곁에서 흑투성이 비단을 품에 안은 분이네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금산 상단의 진정한 안주인이 누구인지 판가름날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핍박받던 며느리의 반격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거대한 가문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금산 상단의 웅장한 소슬대문이 끼익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몸체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거대한 문이 열릴 때마다 고울의 돈줄이 요동친다던 위세는 여전했으나 오늘 그 문을 넘어서는 분이네의 발걸음은 예전에 위축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가지런히 깔린 박석을 밟는 그녀의 집신 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툭 투둑. 흙먼지와 비단 조각이 뒤섞인 수레가 박석 위를 구를 때마다 규칙적인 진동이 그녀의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지요. 분이네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상거지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으나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망울만큼은 안개를 뚫고 나온 새벽별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상단의 주인인 시아버지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찬물이 잔벽을 타고 찰랑이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마당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짧고 묵직한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압도하며 모든 식구의 숨통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남편이 요란하게 앞장서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이 며느리년이 길바닥에 뿌리고 다닌 우리 상단의 재물을 제가 이리 다 수습해 왔습니다. 남편은 장터에서 뺏어온 돈주머니를 보란듯이 흔들어댔습니다. 짤랑 짤랑 짤랑. 묵직한 금소금이 시아버지의 찻잔 소리와 대비되어 천박하게 울려 퍼졌지요. 남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님. 돈을 벌어온 건 저 아닙니까? 이 미친 여편네는 우리 귀한 비단을 저리 흙구덩이에 처박아 걸레짝으로 만들어 왔으니 당장 내쫓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분이네는 남편의 조롱 섞인 고함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레로 다가가 흙탕물이 튀고 짓밟혀 엉망이 된 비단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아래 차가운 돌바닥 위로 그 비단을 탁 풀었습니다. 촤르르. 거친 흙모래가 비단결에 쓸리며 내는 묵직하고도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뒹굴어 빛이 바랜 듯 보였으나 그 속에서 피어난 진달래 꽃물은 햇살을 받아 여전히 기묘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아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었지요. 작은 며느리야, 내가 가져온 것이 고작 이 흙 묻은 천조각뿐이냐? 저 아들놈은 상단의 곳간을 채울 은자를 가져왔거늘 너는 어찌하여 상단의 명예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채 돌아왔단 말이냐? 그 엄중한 질문이 떨어지자
분이네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시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남편을 향한 경멸과 자신을 시험하는 세상을 향한 서늘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이 가져온 것은 제 피눈물을 훔쳐낸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 흙 묻은 비단은 조선 여인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핀 봄의 심장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단의 결을 만지며 자신의 고단한 삶을 위로받았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조차 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샀습니다. 돈을 가져온 자는 주머니를 채우지만 마음을 얻은 자는 세상을 채우는 법입니다. 이 비단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저 장터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묻어난 훈장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지금 은자 몇 푼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산 상단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조선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웅장한 대청마루 기둥을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장사꾼의 핏줄이라면 단돈 한 푼이라도 건져와 보라 하셨지요. 저는 오늘 그 한 푼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인의 자존심을 건져왔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저 비겁한 은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이 문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 흙 묻은 꽃구름 속에 담긴 진실이 보이신다면 이제 이 상단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판결해 주십시오. 분이네에 내면 독백은 처절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내 딸 분이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내 손마디가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저 가짜 장사꾼들의 횡포에 내 꿈을 내어줄 수는 없다. 돈은 뺏겨도 내 안목은 뺏기지 않는다. 지옥 같은 시댁에서 나를 살린 것은 저 차가운 은전이 아니라 비단 한 폭에 담긴 내 영혼이었으니까. 시아버지는 다시 찻잔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지요. 남편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엽전 주머니를 꽉 쥐고 시아버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이 아닌 흙투성이 비단을 품에 안은 채 꼿꼿이 서 있는 며느리를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하게 스친 것은 평생을 장사꾼으로 살아온 노회한 고수가 마침내 찾아낸 진짜 후계자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돈을 가져온 자와 마음을 가져온 자. 이제 금산 상단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판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떼려는 순간 상단의 담벼락 너머에서 장터를 뒤흔들었던 그 기막힌 꽃향기가 다시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보셔요. 시아버지의 서슬퍼런 침묵이 마당을 꽉 누르고 있던 그 찰나에 세상에나 상단의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육중한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단옷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하인들과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사대부 집안의 유모들이 줄을 지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길이 마당에 깔린 박석을 한꺼번에 내딛자 우르르 우르르 하는 웅장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며 마당 전체가 덜덜 떨렸지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돈주머니를 흔들며 거드름을 피우던 남편의 팔이 허공에서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최 부인 댁에서 왔습니다. 여기 성금 50냥과 함께 10필의 비단을 먼저 예약하신다는 서신입니다. 사또댁 유모가 앞장서며 두툼한 한지 뭉치를 대청마루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뒤를 이어 김진사댁, 박참판댁의 하인들이 저마다 품에서 주문서를 꺼내어 마루 위에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툭 투둑 묵직한 먹향이 배어있는 종이 뭉치들이 겹겹이 쌓이는 소리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제 손에 든 돈주머니와 마루 위에 쌓인 주문서들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 주머니가 열리자 챙강, 하는 서늘하면서도 맑은 쇳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습니다. 금산 상단의 곡간과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상징인 커다란 열쇠 뭉치, 즉 쇳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무거운 쇳대를 손에 쥐고 대청마루 끝까지 걸어 나와 분인의 앞에 섰습니다. 작은 며느리야, 고개를 들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묵직한 울림과 함께 기분 좋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마디 굵은 손으로 분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시아버지의 온기에 분인에는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돈을 가져온 자는 곳간을 채울 뿐이지만 마음을 가져온 자는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법이다. 이제부터 이 금산 상단의 모든 열쇠는 내가 맡아라. 장부를 속이지 않고 물건에 혼을 담을 줄 아는 내가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다. 챙그랑. 시아버지의 손에서 분인의 손바닥 위로 차가운 금속 뭉치가 전해졌습니다. 그 쇳대의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내려오자 분인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단의 권력을 얻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댁살이 속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던 지난 세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구박과 남편의 외면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던 그 억울함이 저 쇳소리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시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저놈의 손에 든 돈주머니를 뺏고 당장 상단 마당이나 쓸게 하거라. 장사의 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은자 한 푼도 아까운 법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남편을 끌어내자 마당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분인에는 눈물을 닦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상단의 열쇠가 들려 있었고 마당에는 그녀가 빚어낸 진달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고통의 진흙탕에서 길어올린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이제 금산 상단의 새로운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의 낡은 초가집에서 시작되었던 그 작은 불씨가 이제는 조선 팔도 여인들의 가슴마다 화사한 봄을 지피는 거대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금산 상단의 대문을 들어서면 예전에 그 섯을 펄언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큰한 진달래 향기와 정겨운 소리들이 방문객을 먼저 반겨주었지요. 안채 쪽방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구락, 달구락. 북이 시실과 날실 사이를 미끄러지듯 통과하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심장 박동처럼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겨운 소리에 맞춰 무수리들과 비단 짜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피어올랐지요. 이제 금산 상단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단한 여인들이 모여 자신의 꿈을 비단결에 새겨 넣는 희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천 폭의 꽃비단들이 긴 줄에 걸려 봄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올 때마다 분홍빛, 연보라빛 비단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며 살랑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구름 위를 걷는 듯도 했고 산빛 아래 진달래가 통째로 마당에 내려앉은 듯 장관이었지요.
비단과 비단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내는 그 고운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왔음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그 화사한 비단 사이로 고운 꽃분홍 저고리를 차려입은 어린 분이가 나비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싹 트는 것만 같아 그녀의 가슴은 숭늉을 마신 듯 뜨끈하고 든든했습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서는 낡은 옷차림을 한 사내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네의 남편이었지요. 예전에 그 뻔뻔하고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빗자루 끝에 묻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쇳대를 쥐고 상단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탐냈던 그 은자 몇 푼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슥, 슥. 흙바닥을 쓰는 그의 빗자루 소리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깊은 회한과 조용한 순종이 담겨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엄하게 다스리면서도 며느리의 너른 마음을 닮으라며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분이네는 대청마루에 앉아 가짜인 비단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칠었던 손바닥으로 비단의 매끄러운 결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쓱.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은 서늘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이 고운 결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아궁이 앞에서 지새웠던가요? 지워지지 않던 그 지독한 진흙 얼룩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이네는 압니다. 그때의 그 진흙탕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찬란한 꽃물도 없었을 것이므려. 그녀는 비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그래, 인생사 다 그런 것이지. 남들이 걸레짝이라 부르고 흙탕물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때가 실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걸음이 되었구나. 진흙 속에 처박혔다고 고개 숙일 것 하나 없다. 그 진흙을 털어내려 애쓰기보다 그 위에 고운 꽃물을 들이면 그만인 것을. 흉측한 상처도 지혜롭게 덮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가 되고 보석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분이네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레를 끌고 장터로 향하던 그 처절한 발걸음을 기억하는 세상의 모든 고단한 이들에게 이 비단 자락을 빌려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분들이 계시는가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과 멸시의 얼룩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가요? 부디 포기하지 마셔요. 당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축축하고 더러운 진흙탕이 머지않아 당신의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물들릴 꽃물의 재료가 될 터이니 말이셔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오고 꺾인 가지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랍니다. 분이네의 봄은 이제 1년 12달 상단의 마당에서 시들지 않고 피어날 것입니다. 배틀 소리는 오늘도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꽃비단은 바람을 타고 멀리 희망의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이것으로 핍박받던 며느리 분이네가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봄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분이네가 빚어낸 고운 꽃물 한 줄기가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